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지태 선생이고요. 2027학년도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은 하지 않고요. 좀 콤팩트하게 또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6학년도 올해 시험에서, 그러니까 올해 시험인 거죠. 올해 시험에서 과연 우리 지스쿨 전공 사회 수업에서 어떤 것들이 적중이 되었고, 그다음에 제일 뒤에서 샘플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실제 시험 문제와 우리 수업에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을 아울러서 여러분에게 한번 실제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임용 지스쿨에서만 8년 차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연식이 되었고, 처음에 한 3년은 이게 무슨 문제인지 거의 제가 이제 적응이 안 되다 보니까 임용 문제에 헤매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론 적중을 안 한 건 아니지만 한 3-4년 전부터 이제 적중률이 높아지면서 구체적으로 정말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다음 거 보시면 놀라울 정도로 아주 정확한 예측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 3년 전부터 예측률이 높아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 시험에서는 이제 띄울 수는 없으니까 작년 경제학에서 제가 파이널을 하면서 이거 좀 다뤄야 되겠다. 그건 샘플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CPA 시험에서 샘플이 하나 있어서, 공인회계사 시험을 말합니다. CPA가. 그게 적중이 됐었고, 또 하나는 정말 이게 이런 문제가 날까 하면서도 제가 가르치면서도 파이널 때 이게 날까 하면서도 초기 그래도 이거 한번 해 보지 했는데 그게 시험에 났어요. 엄청 난이도 높은 문제가. 둘 다 경제학 문제입니다마는. 올해 시험 문제는 전체적으로 평이했는데 제가 10 년을 강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적중률 100%에 도달할 수 없는 이유가 아주 구석에서 내거나 아니면 시사 문제로 아 좀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 비 비 어쩔 수 없이 비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올해 시험은 어떤 식으로 됐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 보고요. 제가 요거 준비하는데 하루 이틀 정도 했는데요. 다 못 찾았어요. 일단 찾은 것만. 그럼 선생님 이거 짝퉁 이거 가짜일 수도 있어. 제가 해 놨어요. 그러니까 올해 제가 강의했거나 올해 우리 교재에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전부 다 모아 놨어요. 간단하게 완벽하게. 네, 난이도는 좀 낮았고요. 2번도 난이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효율성과 형평성 찾는 것은 우리 시험을 보지 않아도 고등학교 3학년 정도면 맞출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관료제는 제가 출제를 여러 번 강조를 했었고 출제를 할 거라고 예측을 해서 이것도 여러 번 다뤘습니다.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한 번 다뤘죠, 두 번 다뤘죠, 세 번 다뤘죠, 네 번 다뤘죠. 이런 식이에요. 자, 이런 식의 난이도는 좀 낮았습니다. 네. 제가 법학개론에서 비켜간 것이 뭐냐면요. 네, 기본권은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자유권이 있고 여기는 사회권이 이렇게 있어요. 사회권. 그러면 사회권은 적어도 이 정도로는 최저한도로 보장해 줘라고. 그렇죠? 자유는 뭐야? 개인의 자유는 어떤 방종의 성격이 있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선을 넘지 마라 이렇게 되겠잖아요. 그죠? 선을 넘지 마라. 그래서 그래서 이건 과잉 금지 원칙은 있었지만 이 과소의 금지 원칙은 없어서 이거 1점짜리에서 그래서 마이너스 1점이 여기서 마이너스 1점이 됐어요. 마이너스 1점. 사회과 교육론은 우리
지스쿨에서는 사회과 교육론은 모경수 교수님의 차경환 모경수에서 이제 모경환 교수님의 한 교수님의 사회과 교육론, 사회과 교육론. 이건 거의 뭐 올해는 100%였습니다. 올해는 100%였어요. 네, 요거 됐고요. 네, 사회과 측정 문제인가? 자, 평가. 네, 평가와 척도. 그것도 그렇게 뒤에 뭐 문제가 있을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사회문화. 네, 제가 이제 측정도구 실험 연구 설계를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 이 부분에서 한번 보세요. 이 문제가 이걸 다루지 않은 수험생들은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사회문화는 저는 사회문화를 세 과목으로 가르쳐요. 사회학, 비판적 사회읽기 2판, 그 다음에 문화인류학, 서울대에서 나온 책이에요. 문화인류학, 그 다음에 사회조사 방법론, 요 쪽은 주로 많이 가르치지 않는 건데, 저는 행정고시 2차 공부를 할 때 제가 선택 과목으로 조사 방법론을 택했기 때문에 제가 조사 방법론을 택해서 2차 시험에서 70.33으로 전국 수석급이에요. 여러분, 쌤, 2차 시험이 70점이 뭐가 높으냐? 52점 정도면 커트라인인데서 20점을 더 맞았으니까 말로 홈런을 때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강조를 했는데 봐요. 1번, 2번, 3번, 4번, 5번. 보여드릴 거예요. 네. 법학개론에서 제조물책임법은, 네, 이건 제가 한 2년 전, 3년 전 교재는 제조물책임법이 부록에다 법률로 있었어요. 거긴 요 내용이 있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근데 제가 뺐어요. 근데 제가 빼서, 그렇지만 제조물책임법은 파이널이나 심화 문제풀이 시간에 제가 다룬다고 하면서 깜빡을 했어요. 작년에 깜빡을 해가지고 그래, 이것이 비켜갔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2점이 까졌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공회의에서는 80점 만점, 우리가 80점 만점이죠. 80점 만점에서 전공 A가 40점이고 전공 B가 40점인데, 자, 여기서 37점을 예측을 했어요. 예측을 했다. 자, 여기서 할게요. 자, 전공 B는 문제 다 있어요. 이것은 거의 40점 그대로 예측이 됐어요. 예측이 됐다. 네, 이렇게. 이제 전공 B 봅시다. 버전이 2개가 있는데요. 그냥 우리 과장님 놓은 걸 그냥 이걸로 할게요. 문화변동인데요. 문화지체, 기술지체 그러는 거거든요. 문화지체, 기술지체 그러는 건데, 이것도 너무 여러 번 다뤄서 제가 나중에는 미안해서, 우리 수험생들한테 미안해서 계속 다루니까,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여기 때는 미안해서, 그렇지만 날 거다. 보여드릴게요. 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가서 할게요. 같은 내용이 나와도 과목에 따라 답이 달라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이 부분들 조금 조심하면 되겠어요. 네, 정당방위. 문제가 이제 케이스 문제, 법학개론은 케이스 문제가 하나, 법학개론에서는 뭐 헌법이라든가 민법에서 케이스 문제, 사례 문제가 나와요. 자, 사례 문제가 나와서, 물론 뭐 이건 다 다뤘습니다만은, 여러분이 안 다뤘을 때 어떻게 하는 거냐? 우리 수능을 보잖아요. 언어 시험을 본다는 기분으로 여러분들이 임하면 그렇게 큰 에러가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부분 됐고요. 쭉 사회과 교육과정, 사회과 교육론은 다 있어요. 의사결정 모형 다 있고요. 사회과 교육론 다 있습니다. 사회문화, 일탈이론,
누구께는 딱지 붙이기 이론, 베커와 레모트의 딱지 붙이기 이론이 나왔어요. 딱지 붙이기 이론. 이건도 디리켐의 자살론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너무 많이 했던 거.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요 정도로 많이 했다. 손해배상 책임 쭉 나와서요. 거의 다 전공 비해서 여기는 그냥 간단히 하고 갈게요. 거의 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유감스러운 문제들은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개인적으로 우리 수험생들 입장에서 독점적 경쟁 시장에 작은 문제 1번, 2번, 3번이라면 이 3번을 푸는 것이 가장 어렵지 않았겠느냐. 제가 교재를 찾아봤는데요. 제가 그랬어요. 경작은 응용이 될 수 있다. 응용이 될 수 있는데, 그 응용을 응용력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여러분, 응용력은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릴게요. 이제 이것이 이제 커리큘럼이에요. 커리큘럼인데 제가 1월 달에서 6월까지 1, 2, 3, 4, 5, 6 여러분 1, 2, 3, 4, 5, 6 자, 여기가 기본 이론 플러스 기출문제를 다루는 시간이에요. 시간도 많고 여기는 이제 빠짐없이 가르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스쿨에 지금까지 제가 일타 강사도 아니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심화 문제풀이 특강 파이널 모의고사가 2배, 3배로 수강생이 많아요. 기본 이론보다.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기본 이론이에요. 이때 기본 이론의 모든 것을 해놔야지. 그 다음에 심화 문제풀이도 전체적으로 가르지만 파이널 같은 경우에는 시험에 꼭 나겠다라는 거 한 절반 정도 아니면 왜 곁길로 빠지는 것들 있잖아요. 특이하게 수험 출제자 입장에서 많이 좀 그 개성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이거는 좀 다루기가 어렵겠다. 즉 특이한 문제들을 많이 달라요. 파이널에서는. 그런데 이거보다는요. 여기에서가 이 파이널보다는 이 과정을 잘해서 이 과정에서 수업을 먼저 그죠? 네. 수업을 듣고 그다음에 적어도 3회독 이상의 교과서를 기본서를 정독하면서 괄호넣기도 한번 해보고 요 과정을 거치면 저는 이것으로 해도 합격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 뒤에 거는 제가 강의하기도 더 편하고요. 좀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수험생 입장에서 우리 선생님 이런 걸 어떻게 알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시지? 여러분이 좀 경외감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거는 모든 것을 다루지 못합니다. 파이널 같은 경우에도 모든 것을 한두 문제 예측해서 빠질 거를 대비해서 하는 거지. 저라면 모든 포커스를 이쪽에 맞추겠는데 우리 수험생들은 이상하게 이쪽에 맞추고 있어요. 이거 내가 다 알아. 제가 한번 어떤 수험생을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절대 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왜 다 할 수 없느냐. 제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제 저에 관련해서 질문 들어오거나 그런 것 좀 있는데 먼저 이제 이번에 기출 문제를 제가 보면서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먼저 정리해 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2000년대 초반까지 입시학원에 있었어요. 바로 여기 한샘학원은 단과고 그다음에 제1학원이라고 재수생 종합반 같은 오너가 같은 사람이었어요. 거기서 재수생들하고 일반 사회와 사회 문화를 가르쳤습니다. 그죠? 정말 난다긴다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고 통합 선생, 사회 선생님들이 있었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성공적으로 저는 임용시장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솔직히 몰랐어요. 알았다면 일찍 넘어왔죠. 몰라서 몰라왔는데 누구도
이 임용시장으로 그 난다긴다 하는 그 강사들이 성공적으로 일반 사회 강사로 넘어올 수가 없었어. 왜 넘어오지 못한 건 당연합니다. 왜 그래요? 폭이 너무 넓습니다. 깊이가 너무 깊어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요, 제가 운이 좋아서인지 저는 행정고시 공부하고 사법시험 조금 하다가 이제 학원계로 나왔는데, 행정고시 2차 과목하고 저하고 선택 과목이 똑같아요. 저는 그게 정말 너무 헌법, 민법, 경제학, 정치학, 뭐 사회조사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그래도 저는 좀 헤맸어요. 한 3년 정도는 이게 뭐야, 뭘 가르치는, 제가 가르치면서도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경험이 생기니까 이제 여기서 시험 나겠네. 그러면 이쪽 부분을 조금 변형시키면 다른 쪽으로 가겠네. 제가 수업을 할 때 그렇게 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 적중률이 좀 높아지는 것은 어때요? 그래서 저는 작년에 적중을 너무 많이 시켜서 올해 수강생 굉장히 많을 줄 알았는데요. 천만에요. 별로 그게 없더라고요. 그러면 오면 제가 합격을 시키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맞추는 건 당연하고 어떻게 하면 합격시킬까에 지금 초점을 두고 있어요. 보세요. 행시를 준비하면 준비할 때 그 포인트가, 기본적인 포인트가 쟁점과 관련되는 부분이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것이 오랜 수험 기간 동안에 쟁점이 되는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몸속에 들어와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다, 이것이 시험에 나면 어떤 시각에서 출제가 된다를 제가 알고 있었더라고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하고 제가 뭐 언변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목소리도 별로 안 좋아서 뭐 강의 기법이 저는 수식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제 수업을 1년 동안 들은 선생님들이 인정하는 건 하나 있어요. 그 선생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즉 어때요? 오버하지, 과장되게 말하지도 않고, 저는 기본적인 것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하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쇼맨십을 쓴 그런 거 없어요. 재미없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은 확실하다. 제가 이런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제가 작년에요. 이거 둘 다 경제학이에요. 전공의 12번 문제와 전공 B 11번 문제, 제일 마지막 문제인데 그것이 경제학이었는데 좀 어려웠어요. 이게 앞에 게 더 어려운지 뒤에 게 어려운지 지금 모르겠는데 안 찾아봐서. 제가요, 정확하게 예측을 하는데요. 정말 머리카락이 쭉쭉 설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스릴이 있었어요. 진짜 스릴이 있었어요. 올해 거 봅시다. 경제학은 15점이 나왔네요. 15점이 나왔는데요. 마지막 문제 전공 B 13번이 가장 어려웠을 것이다. 3번을 오늘 할 거냐, 안 할 거예요. 왜 안 하느냐요? 제가 입시 설명회를 하면요, 전부 다 이걸 참고를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그릴 필요가 없어서 몇 개만 맛만 보여드리는 거지. 전부 숨겨놨습니다. 언제 할 거냐?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수업 시간에 할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공공재 수직합, 성공재 수직합인데 해봤어야 알지. 또 한계편익이고 한계편익. 이것이 P거든요. P를 한계편익으로 볼 수 있고 이걸 계산해 볼 수 있어야 푸는 문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헤맸을 거예요. 어떻게 푸는 거야? 아리까리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시장 수요 함수 배우는 건데요. 이건 공공재 시장 수요 함수거든요. 어떻게 할 건가? 그런데 우리는 뭐 정확하게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시험 파이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네. 시사 문제에서 가끔가다 이제 시사 문제가 나는데요. 가끔가다 시사 문제는 많이 나는 건 아닌데요. 저는 시사 문제를 좋아하지 않아요. 시사 문제가 제가 우리 AI에서 이제 일문일답하는 과정에서 한 건데요. 어디 갔나? 시사 이슈 문제가 지금 잘 안 보여서 2024년, 지금 2025, 작년이네요. 실제 시험 본 거는
전공의 11번 문제가 김혜수 주연의 촉법소년이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아마 출제자가 그 영화를 본 모양이에요. 그래서 촉법소년과 관련된 문제가 시사 문제였고, 올해는 트럼프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정치학에서 패권 국가와 결부시켜서 그것이 경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마지막 때 파이널 때 제가 거대 국가가 관세 정책을 취할 때에 케이스 문제를 하나 파이널 6회, 7회 정도에서 제가 다룬 것 같아요. 그 부분을 다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한번 AI한테 물어봤어요. 시차를 두고 물어봤는데요. 정답이 달랐어요. 우리 출제자들이 어떻게 정답 채점일지 궁금한데 사실 이런 것은 너무 시사 문제는 너무 좀 이런 식으로 내는 것은 패권 국가 맞추는 건 다 맞추는 건데, 예, 저는 정말 경제학적으로 미국의 그 초패권 국가가 관세 정책을 취했을 때의 어떤 이런 걸 분석해서 했는데 이상하게 약간 약간 뭐 삐꾸가 돼서 출제가 됐지만 아주 제 개판인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네, 독점적 경쟁 시장. 네. 이제 제가 목소리가 나빴던 것 이제 변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부모님께서 치매에 걸리셨어요. 근데 야행성이더라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워서 제가 3년 동안 어머니까지 5년 동안 모시면서 제가 정작 담배를 피운 본인은 괜찮고 저만 그냥 목소리가 갑자기 나빠져서 콜록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강사가 그런 외모 목소리가 아니고 실제로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7월 달에 조심스럽게 조교가 저한테 수강 후기를 하나 건네줬어요. 미안했나 봐요. 미안했나 봐요. 수강 후기를 제가 받고요. 읽으면서 좀 개인적으로 물론 미시경제 저한테 수업을 듣고 미시경제를 듣다 못 들어서 제가 나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쭉 해서 썼어요. 그래 그 내용이에요. 강사 자질도 부족하고 그다음에서 쓸데없는 것들 미분 개념 이런 것들 가르치고 그러면서 별로 들을 게 없다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참 어이가 없어서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요 경제학을 3년 연속 100% 적중시키고 있어요. 왜 그렇게 그 부분을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요 그 부분이 쓸데없는 거 가르친대요. 이런 거 가르친대요. 이것이 뭔지는 제가 나중에 그죠? 그런데요 미시경제가요 어때요? 자, 올해 전공 12번 문제도 미분 문제였고 전공비 11번 문제도 모두 미분 문제였어요. 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제가 그거 보고 서운하느냐 제가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이잖아요. 그 수강 후기를 제가 가져올려다가 못 가져왔는데 회사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것을 코팅한 건 아니고 왜 뭐라고나 하얀 그 비닐이 있잖아요. 이름도 좀 알아올 걸. 거기에 딱 해놓고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한 번씩 봐요. 어쨌거나 강의하다가 콜록거리기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그래도 잘 안 고쳐져요. 여러분 좀 미안해요. 좀 미안한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코끼리를 만지고 발바닥만 만졌어요. 그걸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저는 그런 거는 좀 우리가 그래도 사제지간이잖아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 네, 법학개론 16점인데 제가 명시적으로 세 개는 3점 정도는 마이너스라고 해서 네, 법학개론 됐고요. 실제 문제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정치학이 보통 12점 정도 나거든요. 정치학이 보통 한 12점 정도 나는데 올해는 정치학이 10점. 아마 그 이유는 정치학을 보는 시험이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행정고시 2차 시험밖에는 없거든요. 또 행정고시 2차 시험 문제가 우리 임용의 정치학 문제하고 연관성이 있느냐 그렇게 많이 없어요. 우리 임용 출제자들이 참고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약간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 정치가 나면 아주 어렵거나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나면
고등학생도 풀 수 좀 아주 쉽건한데 올해 시험 문제는 정치학에서는 뭐 선거, 정당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좋은 문제들이 많은데 역시 비켜갔다 아쉽습니다. 출제자분들 아쉽습니다. 네, 사회문화. 네, 사회문화는 거의 다 사회문화와 사회학과 교육론은 거의 다 교과서에 있어서 여러분들 요거 분석은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그대로 있어요. 요거는 그대로 있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시험에서 80점 만점이니까 한 65점, 또 교육학이 한 18점 정도 더해주면 한 80, 한 2, 3점 되겠네요. 그 정도면 물론 뭐 지역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제 우리의 관건은 뭐예요? 어떻게 합격할 거냐요? 어떻게 합격할 거냐? 어떻게 합격할 거냐? 과목이 우리가 법학개론, 정치학, 경제학, 경제학에는 미시와 거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 사회과 교육.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재미없어도 1월에서 6월 시작하는 기본 이론 강의가 제일 중요하다요. 여기는 거의 빠지지 않고 거의 적중률이 거의 100%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과목이 법학개론과 경제학이 가장 어렵습니다. 법학개론과 경제학의 난이도를 높여서 좀 어렵게 내면 손을 못 대요. 손을 못 대요. 근데 우리는 뭐냐, 손을 못 대더라도 그 배운 데서 어떻게 답을 쓸 수 있느냐가 이제 우리의 관건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항상요, 정치학은 좀 쉽게 나면 굉장히 쉽게 나는 쪽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좀 양이 많고 깊이도 있어서 가성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가성비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거 제대로 해놓으면요, 남들보다 3, 4점 다 맞추거나 적어도 남들보다 몇 점 비교 우위에 있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경제학과 법학개론이다. 여기에서 이거는 이제 교재 노트, 서브 노트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단권화 작업을 굉장히 잘해야 됩니다. 이것을 1월, 6월 다 뒤에는 시간이 없어요. 뒤에는 그 시간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다 된 상태에서 심화 문제 풀이반, 파이널, 모의고사로 들어와야 돼요. 이쪽에서는요, 모래 위에 집 짓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상 누각이에요. 합격하기가 어려워요. 이쪽만 들어서는. 물론 뭐 이것이 어느 정도 돼 있다, 뭐 다른 학원이나 그런 데서 어느 정도 돼 있다, 학교에서. 그러면 요거만 들어와도 되지만 저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비용도 생각해야 되잖아요. 제가 물어봤더니요, 이것이 뭐 할인하면 153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150만 원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개월 정도를 거리가 진행이 돼요. 전반부에는 거의 일주일에 12시간씩 해야 돼요. 12시간씩 해야 돼요. 그러면 한번 보세요. 15만 원을 10으로 나누면 10만 원, 15만 원 한 달에. 제가 입시학원 있을 때 그때는 이제 큰 학원이니까 와요. 학부모들이, 돈 많은 학부모들이 오면 선생님에게 1대1 면담 신청을 해요. 그러면 되게 개인 과외를 요청하는 부모들이, 돈은 많아요. 근데 애가 공부를 못 해요. 그래서 이제 내려가면 와 있어요. 와 있는데 그분은 나중에 선생님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보고 통합사회를 좀 해달래요. 통합사를 해달래요. 그러면요, 그 당시에 25년 당시에 30년 당시에 제가 한 달에 2번 가서 2시간씩 2번 가서 얼마를 받느냐? 얼마? 200만 원을 받아요. 그 당시 돈으로. 지금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평생 직장을 갖는 건데 여기에서 가성비 따지고 못 빠지고 나한테 유리한 거, 내가 약점 있는 거, 그러면
또 내년에 또 다른 제 얼굴을 이제 미안하니까 다른 학원 얼굴을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임용은 1년의 초시생도 1년에 끝낼 수 있다라고 어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고시 같은 경우에는 1년에는 택도 없겠지만 우리가 이 선생님이 되려고 하면 학교에서 거의 관련 과목을 배우니까 이렇게 해서 1년에 마무리를 하셔야지 이것이 몇 년 가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이너스고 이 돈의 마이너스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기본 이론은 무조건 들어라 무조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라. 응?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네. 그러면서 심화문제풀이 실전 파이널. 그러면 이제 쌤 그럼 2차는 어떻게 해요? 저는 2차를 지금 여기 8년 있으면서 2차를 열어보지 않았어요. 2차를 제가 개강을 안 했어요. 올해 수험생들한테는 그랬어요. 합격하면 와라. 합격하면 오면 수업 실현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래도 통합사회 전체적으로 보는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전체적으로 한 3타 강사 되는데 거의 굶어 죽을 그런 1타가 다 가져가는 사회니까. 하지만 문제를 통합적인 시각에서 볼 수 있는 눈은 제가 김 선생이 우리나라 최고다라고 제가 수험생들한테 그래 이제 몇 명이 올지 모르겠지만 와서 제가 약간 원고를 좀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주는 걸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은 1차를 높은 성적으로 합격하려면 요 합격 솔루션을 따라오는 것이 굳이 우리 학원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따라오는 것이 제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 솔루션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김 선생이 계속 입에 침이 마르도록 그 싱크를 강조해 왔는데 한번 볼게요. 몇 문제만 볼게요. 네, 몇 문제 이건 영업 비밀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아서는 뻥이고요. 몇 문제만 해설하는 것은 어떤 비밀 유지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수업 중에 정규 수업 중에 전체적으로 모든 문제는 풀어드릴 거예요. 네. 이것이 1번 문제 같은데 이 문제는 사회과 교육론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참고로 우리 교과서는요. 기본이 누구 책이냐 모경환 교수님의 사회과 교육론을 기본으로 하고 박상준 교수님, 정문성 교수님 책을 약간 좀 집어넣었어요. 그 주류 90% 이상의 주류가 사회과 교육론입니다. 민주주의 제문제 볼까요? 사회과위원회가 12학년형으로 정하는 민주주의 제문제는 쭉 해서 봐요. 이 부분이 바로 일반사회에 해당돼.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일반사회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거 또한 사회과위원회가 12학년형으로 과목으로 정하는 민주주의 제문제는 쭉 해서 이렇게 똑같죠. 네, 똑같아요. 글씨 한자 안 틀리고 똑같습니다. 그럼 이제 1점 됐어요. 그 다음에 1960년대 이후에 새롭게 등장한 사회과학 중심의 사회과를 신사회과라고 한다. 그리고 사회과학 중심의 사회과를 지향하는 이게 운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답은 똑같죠. 신사회과 똑같습니다. 이번이 사회문화 문제인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이제 이건 버전이 안 맞아서 그래요. 학습해봐. 합리화 과정인데 예전에 한번 이것이 가로놓기가 났어요. 자, 가로놓기가 났어요. 근데 제가 하도 계속 내니까 너무 쉬운 걸 내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자꾸 짜증을 내도 그래도 또 냈어요. 봐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냈죠. 네, 합리화 역설. 여기에서 이것과 관련된 기억에 맞는 말을 포함해서 이것이 뭔지 쓰시오. 이 답이 합리화 역설이거든요. 합리화 역설이에요. 이게 우리 실제 이번 시험 문제예요. 근데 제가요. 파이널 때 봐봐요. 봐요.
효율적인 관료제의 발달이 창조성을 억압하고 쭉 해서 철창에 가둘 것이라고 지적했는데 이걸 뭐라고 쓰는지 기억을 포함해서 쓰시니까 합리화 역설이거든요. 그는 베버는 관료제의 발달이 인간을 수단화해서 철창에 가둠으로써 저희가 시험 문제는 여기에 가로놓기를 실제로 냈어요. 뭔지 쓰시오. 그래서 합리화 역설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문화지체 현상은 옛날에 한번 나왔어요. 문화지체 현상이 한번 나와서 제가 문화지체 현상이 나오면 이제 요건 이제 파이널 때 문제 같습니다. 문화지체 현상이 나오면 지금은 기술지체 현상 두 가지를 같이 물을 거다 나왔으니까 두 가지를 같이 물을 거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두 개가 났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에게 또 하나, 우리 사회 과목은 같은 내용을 다루는데 단어 자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종종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 과목에서 다루는, 어떨 때는 구성의 오류라고 하고 어떤 때는 합성의 오류라고 하고 결합의 오류라고 하거든요. 내용이 같은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에서 제가 한 몇 년 이내에 어떤 문제가 예측이 되냐면, 그러면 자, 이것이 정치학에서 나면 이것이 아니고요. 쭉 해서 개발도상국에서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자, 약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해놓고 이것이 정치학에서 출제하면 과대성장 국가론이 됩니다. 제가 수험생들한테 늘 얘기를 해요. 이것이 지문이 나오면 무슨 과목이다, 무슨 과목의 주제가 뭐다를 파악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라. 그래야 문제가 빠져가질 않아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막 쓰는 문제가 아니라요. 좁혀지게 돼요. 그래서 구체적이 돼요. 출제자 의도에 맞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그 연습을 언제 하라고요? 네, 초창기 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헌법 25조를 논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논할 필요도 없어요. 논할 필요도 없는데요. 여러분, 한번 봐봐요. 요 왼쪽이 기출지문이에요. 올해 기출지문이에요. 왼쪽이 기출지문이, 헌법재판소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의석승계 제한 사유로 지금 이제 46명이죠. 임기 만료일 전 제가 이제 서울시장을 하고 있어요. 국회의원 나가고 싶어요. 180일 이전에 그만둬라 이거예요.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야? 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이렇게 침해한다. 여기도 이제 가로가 있는 거예요.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그것이 이름이 헌법불합치 결정이거든요. 제가 헌법불합치 결정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헌법 25조 공무담임권 그런 건 차치하고라도 제가요, 여기에서 판례를 이제 여러 개의 판례를 쓰거든요. 제가 교재를 만들 때 여러 개의 교재를 만들 때 요것은 이제 판례예요. 이렇게 해서 판례예요. 이것이 판례인데, 이렇게 판례인데 이 판례가 그대로 있잖아요. 똑같잖아요. 요 판례까지 맞춘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판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서 헌법 불합치 플러스 입법 촉구예요. 헌법 불합치 판결 플러스 입법 촉구거든요. 입법 촉구. 요 내용들이 우리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요 내용들이 헌법재판소 관련 문제는 무조건 출제가 된다라고 늘상 얘기를 하고 있고, 입법 촉구 관련된 것이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자, 어때요? 제가 헌법 불합치는 무조건 나오니까, 나오면 이것이 입법 촉구는, 이것은 뭐야? 항상 같이 따라다닌다. 제가 몸통이 가는데 다리가 안 갑니까? 팔이 안 갑니까? 가죠. 같이 오는 거다. 요거 빗금친 부분들이 답이에요. 네, 이번 시험의 답인데요. 이거 제대로 쓰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제대로 쓰는 것이 만만치가 않았을 거다. 한번 볼까요? 입법 촉구가 뭐냐? 이건 단독으로 나오진 않아요. 같이 나와요. 세트예요.
오른 신발 오른 신발 왼손 그것처럼 세트입니다. 요렇게 입법 촉구가 같이 나오는 것이 헌법 불합치다. 헌법 불합치다. 정치학의 문제입니다. 파워 엘리트입니다. 헌터 엘리트론에서 시작해서 라이트 밀즈의 파워 엘리트예요. 라이트 밀즈는 사회학에서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권력 엘리트 또는 파워 엘리트 둘 다 써도 상관이 없어요. 권력 엘리트고 이거 파워 엘리트니까 파워 엘리트라고 써도 군간민 트로이카의 파워 엘리트 써도 답이 나올 거예요. 로버트 달의 다원주의 이론. 그 다음에 바흐라흐 바라치의 의사결정론. 이것을 여러 번 다뤘어요. 수업 시간에도 다루고 파이널에서도 다루고 모의고사에서도 다루고 다뤘어요. 권력 엘리트라고 한다. 똑같죠? 네, 똑같아요. 글씨도 거의 안 틀려요. 똑같아요. 로버트 달의 다원론이고 다원주의. 다원론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바흐라흐 바라치의 비결정. 자, 그런데요. 더 있나요? 루크스가 있나요? 자, 여긴 지금 없었는데요. 루크스까지 제가 했고요. 수잔 스트레인지 구조적 권력까지 우리 정치학에서 다뤘어요. 자, 앞으로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시면 될 거예요. 자, 막스 입장에서 국가가 뭐냐요? 막스는 국가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좀 특이해요. 좀 어떻게 되는 빈 공간이 없어서 그냥 여기다 설명을 할게요. 막스 이론은요, 자본을 소유한 부르주아와 프롤레타리아. 그래서 억압하고 착취를 하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국가는 자, 여기 이제 국가가 있어요. 국가. 이게 국가가 이렇게 있어요. 국가는 어때요? 자, 요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이 국가다라고 제가 누차 수업 시간에 얘기했어요. 따라서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다. 입이 마르고 닳도록. 국가는 지배계급의 이익을 보장하는 도구다.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위한 집행위원회다. 이걸 쓰는 것이, 이건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이렇게 쓰면 더 좋겠지만, 국가는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한 집행위원회다. 밀리반테 도구주의에. 그래서 이것이 밀리반테 도구주의로 가는 거거든요. 네, 이렇게 더 있어요. 이제 더 있는데 뭐 여기서 할 건 아니고요. 이것도 뭐 엄청 많이 해서. 자, 공공재 있고요. 공공재. 자, 공공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재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인데, 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적재, 그 반대편이 사적재화예요. 그런데 요거와 요거의 성격을 가지는 공유자원이 있어요. 공유자원의 성격을 쓰라 이런 거거든요. 자, 이건 뭐 경제학에서도 했고요. 정치학에서도 했고요. 법학에서도 했고 다 했어요. 다 했어요. 이제 지금 경제학에서 나왔는데요. 다시 볼게요. 일단은 자, 비배제성과 이것이 뭔 뜻인가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할게요. 비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공공재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요, 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사적 재화가 있어요. 자, 이렇게 사적 재화가 있어요. 그러면 요 사적 재화는 어때요? 시장 수요 곡선을 구할 때는 요건 수평합으로 구하고
요거는 수직합으로 구해요. 수직합으로. 그런데 공유자원은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내용. 비배제성과 경합성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 뭐 공유자원이다. 수업 시간에 너무 많이 했으니까 빼고, 그쵸? 네. 공유자원. 그러니까 어때요? 다른 대가를 치르는 사람들이 재화를 소비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성질을 뭐라? 배제성. 이거 뭐냐면요. 제가 사과를 샀어요. 사과를 샀는데요. 옆에 친구가 먹으려고 해요. 야, 먹지 마. 이거 내 거야. 이게 익스클루시브 배제성이에요. 경합성은 뭐예요? 지금 어떤 아주 굉장히 이게 예를 들어 시계라고 합시다. 롤렉스는 아니지만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는 그런 시계예요. 요거 시계가 있는데 한정판으로 나왔어요. 서로 살려고 해야 안 해요? 서로 살려고 하죠? 서로 살려고 하죠. 이게 경합성이에요. 경합성. 여기 공기가 있어요. 우리 조교나 저나 여러분이나 숨쉬기 경쟁을 하나요? 아니죠. 비경합성이에요. 여기서 이제 무임승차 이론이 나와요. 그건 이제 별도로 하고. 네. 공유제의 특징을 묻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 요거 답쓰기는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자, 공유자원의 비극은, 공유자원이 뭐라고 그랬어요? 경합성과 비배제성을 특징으로 하는 그 공유자원은 외부 효과 때문에 발생한다. 그 외부 효과가 바로 뭐야? 비경합성.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 부정적 외부 효과를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돼요? 마을 공동 목초제는 황폐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더 나가면요. 지금 이 문제는요. 김 선생이 화장실을 갔는데요. 화장지가 없어서 제가요. 마무리를 못하고 나온 그런 단계까지. 어떻게 하면 이거 고칠 건데가 지금 솔루션이 안 나왔어요. 그건 이제 뭐 내년이나 후년쯤에 나오겠죠. 자, 제가 경제학을 제일 처음에 가르칠 때 수요함수 Q는 어쩌고 저쩌고, Q는 100-P다. 이렇게 해서 수요함수를 이렇게 하면 이걸 P로 정리하면 실제로 뭐 역수요함수인데 그냥 이거나 그거나 같이 막 쓰고 있어요. 역수요함수인데 그러면 이때 P는 그냥 가격이라는 뜻으로 표시가 되지만 이때 P는 어떻습니까? 한계 편익으로 MB로 표시가 된다. 이거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분까지 제가 해놨어요. MB로 표시가 된다라고 제가 이건 앞에 초창기에 있어요. 아마 경제학 들어오면 아마 첫 주에 배우게 될 내용일 거예요. 아까 그 친구는 왜 이거를 가르치네요? 왜 배울 쓸데없는 걸 가르치네요? 그런데 시험에 나는 걸 어떡하냐고요, 저보고. 그렇죠? 그러면, 자, 이렇게 놓고 제가 원래는 요거는 오픈을 안 시키려고 했는데, 요 내용들은 오픈 안 시키려고 했는데, 계산하는 걸 오픈 안 시키려고 했는데, 그냥 푸는 거, 이런 것들은 수업 시간에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안 풀어보면 몰라요. 알 것 같은데 몰라요. 아마 많은 수험생들이 한 70%는 사적 재화로 풀고 틀렸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요거를 이렇게 해서 이 과정을 해봤어요. 수직합을 해봤어야 알지. 수직합이다 해놓고, 자, 수직합이 없나? 여기 나왔네요. 한계 편익 곡선은 이제 MB죠.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이에요. S예요. 개별 소비자 편익을 수직으로 합해서 구한다. 여기서 어떻게 되겠어요? 저 위에 실제로 문제 봐요. 이건 우리 교과서에 있는 거고요. 그리고 어때요? 공공재의 경우 사회적 한계 편익 곡선은 SMB는 개별 소비자의 한계 편익 곡선 MB를 수직합으로 해서 구한다. 이것까지도 훌륭해요. 여기까지 가르쳤으면 훌륭한데 이것을 아마 계산해서 가르치는 학원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지스쿠 모르겠어요. 가르칠 수도 있어요. 제가 다른 선생님들 강의를 안 보니까 저도 자존심이 있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왜 이것만 보여드립니까? 아니에요. 수업 시간에 제가요, 여기서 다 오픈을 하면요, 그냥 제가 바보가 돼요. 그 선생님들도 노력을 하고 답안지를 만들어야지 제가 다 만들어 드리면 그렇잖아요. 제가 일타 강사도 아닌데. 예, 그래서 올해는 법학개론 빼고는 다 적중이 됐다. 여러분이 합격하려면 적어도 3과목 이상만 만점을 맞추면 다른 거는 뭐야? 그냥 남들하고 비슷하게만 봐도 굉장히 우수한 합격으로 합격할 거라는 거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요. 제 AI 인터뷰 질문을 좀 받아서 원고를 작성한 것이 있었는데 너무 제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와서 제가 취소시킬 건데요. 여러분들한테 과목별 여기서 이제 간단히 하고 그냥 수업 시간에 말할게요. 과목별 공부 방법은 다르죠. 경제학과,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도 공부 방법이 다른데 경제학과 법학교는 전혀 비슷하지 않은 사회과 교육론 공부 방법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과목은 경제학과 법학개론입니다. 어렵게 출제가 되면요, 손도 못 대요. 이거 무조건 0점 처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다는 못 맞추려도 2점, 3점을 맞출 수 있겠는가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거고,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리는 거고. 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제 목소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내공은 있다라는 거, 내공은 있다. 고시 공부할 때 그 과목이 교묘하게 겹치는 관계로 중요한 부분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을 확실하게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단계는 기본 이론 단계를 무시하지 마라. 대부분 무시하고 가는데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네, 무시하죠. 이슈 문제, 시사 문제 잘 안 나는데 어쩌다가 나는데 어쩌다가 나면 난이도가 조금 높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법학개론에서 지금 마이너스 3개가 나갔죠?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이 마이너스 3개를 온전히 맞춘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대. 제가 결단코 제가 말하는데, 그럼 너무 어렵거나 너무 쉬워서 모두가 다 맞춰도 변별력이 없는 거고, 너무 어려워서 모두가 틀려도 변별력이 없는 거에 따라서 이것은 합격 당락에 영향을 미치질 않아요. 다양스럽게 미치지 않습니다. 적중률은 했고요. 합격 전략은 5과목 중에서 3과목 이상 만점을 받을 생각을 해라. 단권화 작업 당연히 필수죠. 그럼 단권화 작업은 모든 과목을 다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또 모든 과목을 단권화 작업을 해도 약간 방식이 달라요. 그건 제가 일률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고, 수업 시간에 과목 들어가면서 이건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준비하세요, 이 부분 좀 응용력을 좀 키우시고요. 이건 다 할 거예요. 구체적으로 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오늘 이제 2027년도 합격 전략 설명회 일반 사회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일단은 그 과정별로 그 단계를 쫓아가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의 자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또 백지 상태에서 공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자칫하면 여러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하고 출제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는 다를 수 있다. 여러분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네, 여러분들 2027년도 모두 합격하시고요. 건강하시고, 네,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2027 대비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